이번 시간에는 정치, 국가, 시민사회의 이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 및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정치와 국가, 시민사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고전 및 현대 사회 이론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국가, 시민사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정치와 국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와 시민사회 이론의 형성, 국가-시민사회 이론의 발달,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뭔가 나랑은 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정치적 단체나 활동을 하는 사람 혹은 정치가들만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어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속도 제한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게 되죠.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관청에서 심사숙고 후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생기면 소음과 관련된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정치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개인의 힘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정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거와 의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정치 활동이고 의회나 대통령, 정부는 공적인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려는 활동과 관계를 말합니다.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자원들을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는 국가라는 공식적인 기구와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들 역시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관련된 권력 추구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같은 간접민주 제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회에서 정치는 의회, 정부 등 공적인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정치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투표나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주기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정치와 직접 정치적 행위를 하는 대의 정치와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도 정치가 다양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적이었던 시간들, 공간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어떤 제도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 정치로 인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과 시민들의 일상이 변화되면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일자리, 복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 정책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력 간의 정치, 즉 시민사회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정치 모두가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다, 혹은 업무에 비해서 임금이 적다, 그리고 승진체계 등에 대해서도 사주 및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어떤 업체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낸 후 배출되는 물질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경우에 환경단체 혹은 그 지역의 이익집단과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도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에 집을 얻고 아이는 어떻게 낳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정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시민사회 내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들 간에 형성되는 의사결정을 둘러싼 권력관계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정치 또는 일상생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이 정치활동도 있는데 이것을 사회운동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도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폭넓은 의미로 우리는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민족이나 나라, 정부라는 말과 구별되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한 개념들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먼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민족은 혈연,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는 특정한 영토의 경계 내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어떤 공동체로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모든 자연적이고 인문적인 내용들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또 정부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정부는 한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지칭하는 말로서 대통령이나 총리를 수장으로 해서 행정관료들이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공적인 조직체를 우리는 정부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국가는 민족이나 나라와 구별되는 한 나라의 통치기구인 국가기구를 의미합니다. 베버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일정한 영토 범위를 갖고 있는 나라 안에서 대외적인 주권과 대내외적인 폭력, 즉 강제력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권력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대, 경찰, 감옥 등 다양한 통치기구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한편 국가는 통치기구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경계를 갖지만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그 영향력이 나라 전체 또는 사회 전체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통치기구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나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통치기구인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종교단체, 언론, 시민단체 동호회 등과 같이 공적인 국가기구와 분리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과 시민결사체 모임의 합을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권위적이거나 독재 국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되면서 시민사회는 동시에 국가의 독재에 저항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의 차이로 갈등과 투쟁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이론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시민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계몽주의 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 등은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몇 가지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이 개인의 생명, 자유, 평등 등의 자연권을 가진 존재이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익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 간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싸움과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와 생명,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 간의 협의 또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서 공공선 또는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세워야만 비로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법 전통과 사회계약론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시민사회 또는 정치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연 상태와 대비되는 문명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보편적 인륜성 실현의 장으로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들도 있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대표적인데요. 헤겔 이전의 자연법 전통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국가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이었던 사회를 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분화된 개인들이 시민사회에서 사적인 또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인륜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도덕이 훼손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헤겔은 이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개인들로 분열된 것이 사회이고 시민사회에서는 인륜성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인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최고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 국가가 시민사회를 교체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헤겔은 국가는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시민사회를 통치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륜성을 실현하여 시민사회를 확장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계급지배 도구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사적 이해를 위해서 일하는 계급지배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헤겔의 경우 국가가 공공선에 입각해서 시민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구로 본 반면에 마르크스에 있어서 국가는 부르주아지, 즉 사적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동시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이익이 지배하는 공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다른 사상가들이 봤던 것과 달리 자율적인 시민들의 결사체가 아니라 자본의 사적 소유와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서 부르주아지의 지배와 사적 이익이 관철되는 공간일 뿐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현대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 전체 공동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라고 국가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즉, 국가는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자본가 계급의 편에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억누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전체 재생산을 돕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너무 과도하고 과장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대기업이라든가 특정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마냥 과장된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의 특성을 합법적 지배기구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베버는 현대 국가가 주어진 영토 내에서 정당한 폭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합리적인 관료제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베버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배가 사람들이 모두 인정을 하는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지배 또는 권위를 구별했습니다. 권력은 한 행위자가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정의했습니다. 말하자면 지배의 경우 피지배 집단의 복종이 전제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피지배 집단이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버는 정당한 지배의 순수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합리적, 합법적 지배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법과 제도의 한 지배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적 지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타당성을 지녀온 전통의 신성함에 대한 일상적인 믿음이나 항상 있어온 것으로부터 생각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믿음에 기초한 지배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카리스마형 지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한 성스러움 또는 비일상적인 것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지배인데요. 영웅적인 힘과 같은 개인적인 초인적인 역량이나 특성, 즉 개인의 천부적인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카리스마형 지배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마형 권위가 지도자에 대한 피지배 집단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 국가는 합리적, 합법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기구로서 법적인 정당성에 의한 피지배 집단의 복종을 근거하는 통치기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해서 따라가는 복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버는 관료적 행정체계가 사회생활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개인들의 삶을 구속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현대 국가와 시민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럽 시민사회의 역사적인 발달을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17세기부터 18세기 유럽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봉건사회와 절대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는 현실적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국가의 물리적 강제와 지배가 시민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공업과 화폐경제가 발달을 하고 부르주아지가 성장하면서 국가는 시민사회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점차 국가라는 공적 권위로부터 자율적인 영향의 영역으로 점점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공론장을 형성해 나가면서 봉건 세력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사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전에 봉건 세력은 천부인권론, 즉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따르는 국민은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력,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사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사상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본주의 발달의 영향으로 시민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등의 계급으로 나뉘게 되면서 계급 갈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이 생겨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국가의 형성과 복합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현대적인 영토를 경계로 기초한 주권 국가의 형성은 17세기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618년도부터 1648년 사이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교인 카톨릭교와 신교인 개신교 사이의 갈등으로 보여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토와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왕가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냐?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영주들은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 그리고 조약 체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 영토 안에는 하나의 주권과 하나의 외교권, 그리고 하나의 조약 체결만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권력은 하나의 국가에만 존재한다는 주권국가 체계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는 하나의 민족주의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이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현대 국가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영토,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기초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국가라는 것은 통치기구와 나라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데요. 먼저 국가의 영토가 헌법을 통해서 그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 섬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국가는 국민국가로서 영토 내의 인구, 즉 국민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국가는 정해진 영토 내에서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합니다. 폭력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와 경찰력이 있는데 이 군대와 경찰력은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유일한 조직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만이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사적인 폭력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탈인격적이고 법적인 권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은 개인에 의해 인격적이고 자의적인 형태로 행사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하게 된 배경에는 사병이라는 개인 조직이 있었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수청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국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기초한 전문 관료제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다음,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가의 대내적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성이 훼손될 때 국가 권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국가의 대외적인 주권은 국제 체계에 의해서 보장받게 됩니다. 현대 국가는 국가들 간의 합의나 상호 승인에 기초해서 국제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각 나라의 영토 주권을 인정해서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의 원리에 의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져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다원주의 국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원주의 국가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슌페터와 달입니다. 이 다원주의 국가 이론은 개인을 합리적인 정치적인 주체로 보고 국가의 운영이 개인들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고전 시민사회 사상의 가정을 비판했습니다. 다원주의 이론에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현실적인 정치단체는 개인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단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권력을 공평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쟁하는 다수의 이익 집단이 정당, 선거, 의회로 구성되는 대의 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 대표 체계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는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하는 다원적인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타협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조정자이며 국가 권력은 수많은 이익 집단이 서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트주의 국가 이론도 있습니다. 파레토나 모스크밀과 같은 엘리트주의 국가 이론가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 또는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인구 20%가 이탈리아 전체의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이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스는 미국의 엘리트 집단을 연구했더니 실질적으로 정계, 경제계, 군부를 대표하는 수백 개의 엘리트 가문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지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 집단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 국가 이론은 엘리트 집단들이 인적 유대, 학벌과 같은 사회적 배경, 각 부문 간의 제도적인 상호 연계성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지배 계급으로 결합을 했고 국가는 그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지배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라던가 혹은 유력한 정치인들, 문화적 엘리트들, 학벌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엘리트들이 국가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급국가 이론과 자본주의 국가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플란차스라고 하는 현대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는데요. 이런 국가 이론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급국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소수 엘리트 집단이 지배계급이 되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 국가 이론에 동의를 하면서도 지배계급은 단순히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라고 보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급국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단계적인 직접적인 이익 추구나 특정 분파의 특수이익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특정한 자본과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자본가 계급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자본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국가중심적 국가이론도 있습니다.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국가이론과 자본주의 국가이론처럼 국가의 성격을 시민사회 또는 사회 특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론을 사회중심적 국가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는 국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엘리트주의 국가 이론 역시 국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국가를 독점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 이론은 자본가 계급이 국가를 독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중심적 국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스카치폴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 국가 이론은 국가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적인 특성에 따라서 설명하기보다 국가의 내적인 논리와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국가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적인 행위자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중심적 국가 이론은 국가 관료 조직이 시민사회와 독립된 자기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료와 관료제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특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성공시키는 국가의 역량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료 조직과 정책 수단, 인구와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하부 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조 등과 같은 국가의 내적 구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국가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개념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사적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어서 현대 국가 이론을 좀 더 알아보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